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서울 양반이 풀 먹은 날.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강돌이. 얼굴빛이 구릿빛으로 해 맑은 날 들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그을려 있었지만 마음은 순하고 성실하기 짝이 없었어요. 글은 몰라도 손재주 좋고 눈치 빠른 청년이었지요. 어느 날 강돌이는 마을 어귀에서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말했어요. 서울이 그렇게 번듯하다면서요? 한 번쯤 구경은 해봐야 사람 노릇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 강돌이는 집신을 단단히 묶고 보따리 하나 둘러매고 서울로 길을 나섰지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집을 나선 강돌이는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사흘 만에 서울 장터에 도착했어요. 서울은 말 그대로 번쩍번쩍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장터에 내걸린 간판은 한문투성이었고 강돌이는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지요. 어디서 밥을 사 먹어야 할꼬? 길을 걷다가 기와집 간판을 본 강돌이는 들어가 보려 했지만 글을 모르니 들어갈 엄두가 안 났어요. 기웃기웃거리던 그는 결국 비싼 음식점에 잘못 들어가 물 한 모금에 은전이 날아가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러다 돈 다 쓰고 굶어 죽겠네. 강돌이가 뱃속을 부여잡고 거리를 걷던 중 아주 허름한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가게 앞에는 풀잎 같은 것들이 그릇에 담겨 있었지요. 저건 뭐지? 메밀풀 같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이 앉아 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 어르신, 이 풀 한 그릇에 얼마요? 메밀풀은 한 그릇에 한 푼이요. 어허, 이게 웬 떡이람? 그럼 2푼어치 주시겠소? 배고팠던 강돌이는 메밀풀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한 자리에서 2그릇을 후루룩 다 먹어치웠어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총각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로군. 한 그릇 더 줄 테니 이건 내가 그냥 주겠소.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고운 비단옷에 갓을 쓴 양반 하나가 종종 걸어오더니 멀뚱히 강돌이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허허허, 세상에나, 저놈은 웬 풀을 저리도 맛있게 처먹고 있단 말이냐. 아이고, 어이없어라. 강돌이는 고개를 들어 그 양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런 건방진 양반 같으니라고. 내가 한번 속을 뒤집어 놓아야겠구먼. 강돌이는 눈을 반짝이며 일부러 양반에게 들리도록 말했어요. 이 메밀풀이야말로 속병에는 특효약이라니까. 이걸 먹고 나서부터는 배앓이, 더부룩함이 싹 사라졌지 뭐요. 그런데 신경통엔 이 질경이 풀이 딱이라더군. 양반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신경통에 좋다고? 그럼요. 이 질경이 풀은 좀 쓰긴 하지만 한 사발 들이키면 며칠은 허리가 안 아프다지요. 노인인 주인이
놀라 눈을 껌뻑이며 말했어요. 그 질경이 풀을 먹는다고요? 아니, 그건 본디. 강돌이가 슬쩍 노인의 팔을 꾹 누르며 눈짓을 했어요. 노인은 상황을 눈치채고 입을 닫았지요. 이보게, 그 질경이 풀 한 사발 얼마요? 그건 조금 귀하니 그릇당 5푼 받습니다. 줬소. 나도 한 그릇 주시오. 아니, 2그릇. 양반은 그릇을 받아든 채 팔을 걷어붙이고는 눈 딱 감고 질경이 풀을 먹었어요. 이건 왜 이리 떫은가? 그건 약이라 그렇죠. 원래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 못 들어보셨소? 그렇긴 하지. 양반은 눈물을 찔끔 흘리며 질경이 풀을 꼭꼭 씹었어요. 그러나 입안이 아리고 떫어 도무지 삼켜지지 않았지요. 보는 사람들마다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양반이 씹던 걸 억지로 삼키며 말했어요. 이보게, 자네는 왜 웃는 게야? 약을 먹는다는데. 강돌이는 배를 움켜쥐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하하하. 저는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고, 양반 나리께서는 들짐승이 먹는 질경이 풀을 드시니 어찌 안 웃겠습니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깔깔깔 웃어댔어요. 저 양반 풀도 모르고 그걸 삼켰다네. 속이 다 시원하다. 양반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에 있던 질경이를 뱉으며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이지요. 며칠 뒤 강돌이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서울에서 겪은 일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아는 게 힘이고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거야. 아이들은 입을 쩍 벌리고 들었고 어른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그 서울 양반 이제 질경이만 보면 울겠구먼. 그 일이 있은 뒤로 서울 장터에는 이상한 말이 떠돌았어요. 요즘 서울 양반들은 약초를 생으로 먹는다지 뭐냐. 질경이를 약이라면서 우적우적 씹었다나 봐. 그리고 그 양반은 그 뒤로도 어디서도 풀을 먹는 사람을 절대 함부로 비웃지 않았다고 해요. 빨간 구슬, 파란 구슬. 옛날 옛적 높은 산과 푸른 들이 어우러진 마을에 형제 둘이 살고 있었어요. 형은 욕심이 많고 고약한 사람이었고 아우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두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크게 싸웠어요. 이 집도 밭도 소도 다 내 거야. 너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형은 부모님의 유산을 몽땅 차지하고 아우와 아우의 가족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형, 우리 함께 나눠 가지면 안 될까? 이건 부모님의 마지막 유산이잖아. 흥, 세상은 착하기만 해서 못 살아. 너는 나가. 그렇게 쫓겨난 아우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산골짜기 외딴 움막에서 살게 되었어요. 날마다 나무를 하고 풀을 베고 조그만 텃밭을 일구며 어렵게 살아갔지요. 그래도 아우는 한 번도 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 곡식이 잘 자라지 않았어요. 아우의 집에는 쌀도, 보리도, 수수도 떨어져 이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여보, 오늘도 빈 손만 바라보게 생겼네요.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어요. 뭐라도 구해봐요. 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형의 집 대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며 말했지요. 형,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요. 혹시 쌀이나 수수라도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형은 문을 벌컥 열고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네가? 쌀을? 내가 왜? 내 곡식도 부족한데 말이야. 제발요. 조금만 아이들 한 끼라도 먹이게요. 흥! 줄 것도 없고 줄 생각도 없어. 당장 나가. 형은 아우를 등 떠밀어 내쫓았어요. 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때 들길 한쪽에서 바람에 휘날리며 수수이삭 몇 개가 굴러오는 게 보였어요. 이런 수수 이삭이다. 아우는 황급히 그것들을 주워 담았어요. 이걸로 수수떡이라도 만들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하지만 곧 아우는 멈춰섰어요. 잠깐, 그냥 나눠 먹으면 한 끼도 못 될 텐데. 떡을 만들어 시장에 팔고 그 돈으로 다시 떡을 만들고 또 팔면 혹시 조금씩 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여보, 이걸로 수수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팔아볼까 해요. 좋아요. 재료는 얼마 안 남았지만 한번 해봐요. 아내는 찰수수를 곱게 빻고 아우는 손으로 하나하나 떡을 빚었어요. 그렇게 조그만 수수떡 20개를 만들었어요. 아우는 떡을 바구니에 담아 이른 아침부터 시장으로 향했지요. 시장 가는 길에 아우는 다리 밑 그늘에서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헬쑥하고 숨이 가빴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나흘째 굶었지 뭐냐. 이 늙은이 이제 가는 건가 싶었지. 아우는 망설였어요. 이 떡을 팔아야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만든 수수떡이에요. 아니, 이 귀한 걸 나한테 다 준다고?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급하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떡을 하나하나 천천히 드셨고 이내 기운을 차렸어요. 그러더니 반짝이는 눈빛으로 아우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고맙구나. 너 같은 사람 참 보기 드물다. 내가 좋은 걸 하나 알려주마. 네? 저기 저 산 꼭대기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단다. 그 나무 밑을 잘 파보거라.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있을 텐데 꼭 파란 구슬만 가져가거라. 그리고 던져보면 알게 될 거다. 그 말을 마친 할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아우는 놀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신기하네.
그래도 한번 가보자. 다음 날 아우는 산에 올랐어요.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정상을 오르니 정말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나무 밑을 조심스럽게 파보자 작은 보자기 안에 빨간 구슬 하나, 파란 구슬 하나가 있었어요. 분명 파란 것만 가져가랬지? 아우는 파란 구슬만 챙기고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구슬을 던졌지요. 얍! 번쩍! 눈부신 빛과 함께 튼튼한 황소 한 마리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어머나, 소다! 아빠, 신기해요. 아우는 며칠 동안 구슬을 던졌고 황소가 하나, 둘 계속 나타났어요. 마당은 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우는 그 소들을 팔아 큰 돈을 벌게 되었지요. 덕분에 움막에서 벗어나 튼튼한 새 집도 짓고 아이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 소문은 금방 형 귀에도 들어갔지요. 뭐? 파란 구슬 하나로 소가 계속 나왔다고? 형은 단숨에 아우네 집으로 달려왔어요. 야, 그 구슬 어디서 난 거야? 다 말해봐. 아우는 형에게 있었던 일을 솔직히 이야기했지요. 다만 형, 꼭 기억해요. 파란 구슬만 가져가야 해요. 빨간 구슬은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형은 아우의 말을 흘려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곧장 산으로 달려갔어요. 나무 밑을 파보자 이번에도 똑같이 2개의 구슬이 나왔어요. 흥, 아우는 바보야. 왜 하나만 가져갔지? 둘 다 가져가면 2배로 좋은 게 나올 텐데. 형은 파란 구슬, 빨간 구슬 모두 챙겨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파란 구슬을 던졌어요. 얍! 번쩍! 이번에도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오, 진짜네. 이번엔 빨간 것도 던져보자. 형은 웃으며 빨간 구슬을 던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시커먼 연기 속에서 도깨비들이 튀어나왔어요. 으하하하! 여기 돈이다. 집도 가져가자. 이건 내 솥. 도깨비들은 형의 집을 부수고 곡식을 쓸어 담고 황소까지 끌고 가버렸어요. 형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울기만 했지요. 아이고, 내 집이, 내 소가, 내 전 재산이. 결국 형은 집도 잃고 가진 것도 없이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갈 곳 없는 형은 아우의 집을 찾아갔지요. 미안하다. 나 좀 살게 해주겠니? 아우는 형을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형,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우리 함께 살아가요. 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형은 새 사람이 되었고 아우와 함께 밭일도 하고 장도 다니며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둘은 서로 도우며 오순도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상길이 놈과 박서방.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박상길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이라 하면 짐승을 잡고 고기를 손질하여 파는 일을 하던 사람이지요. 당시엔 신분이 낮아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기 쉬웠지만 박상길은 어질고 꿋꿋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박서방, 오늘도 소 잡았나? 그려, 아침부터 한 마리 잡고 이래저래 손이 바빠 죽겠소. 그가 운영하는 푸주가는 작지만 단정했어요. 항상 새벽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손질했고 고기는 항상 신선하고 두툼했지요. 사람들은 박서방 고기는 속이지 않아서 좋아 라며 믿고 찾았어요. 그럼 박상길에게는 아주 오래된 두 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같은 고을에서 자란 젊은 양반 이도형과 김재원이었어요. 이도형과 김재원은 어릴 적부터 박상길과 한 동네에서 뛰어놀던 친구였어요. 상길아, 송사리 잡으러 가자. 좋지, 냇가로 달려가자. 그렇게 셋은 종종 물놀이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 감도 따먹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박상길은 백정의 길을 걷게 되었고 두 친구는 글을 배워 양반이 되었어요. 이 시대는 나라가 혼란해 양반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였어요. 에이, 친구긴 했지만 이젠 우리가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도 어릴 적 친구인데 예전처럼 대해도 되지 않을까? 김재원은 여전히 상길을 편하게 대했지만 이도형은 어른이 될수록 말투가 점점 높아지고 허세가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해 설이 가까워졌어요. 온 마을이 분주했지요. 시장에는 나물이며 떡이며 북적이고 거리엔 집신 신고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고기 좀 사러 가야겠군. 좋아, 박상길네 푸족간에 가자. 거기 고기가 질이 좋다더군. 두 사람은 함께 박상길의 푸죽간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옛 친구의 얼굴에 김재원은 반가웠고 이도형은 속으로 약간 우쭐했지요. 어허, 상길이 이놈아, 이 몸이 왔으니 어서 고기 한 근 냉큼 썰어 바치거라. 가게 문을 들어서자마자 이도형이 손을 휘저으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목소리는 컸고 말투는 건방졌어요. 박상길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꾸벅 인사만 했지요. 이어 김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랜만일세 박서방. 명절이 다가오니 제사상에 올릴 고기 한 근만 좋은 걸로 부탁하네. 박상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게를 달아 고기를 썰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받은 고기는 육안으로도 눈으로 보기로도 차이가 났어요. 허라, 왜 내 고기는 이만큼이고 김재원 자네 고기는 훨씬 많아 보이는가? 이도형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요. 그러자 박상길은 고개를 들고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야, 양반님의 고기는 상길이 놈이 썬 것이고 저 양반님의 고기는 박서방이 썬 것이니 다를 수밖에요. 그 말을 들은 이도형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 옆에서 김재원은 고개를 숙인 채 씩 웃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상황이 어찌 돌아갔는지 뻔히 알았지요. 박상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말은 날아가지 않지요. 마음은 말 속에 담기는 법이거든요. 이도형은 아무 말 없이 돈을 내고 고기를 들고 나왔어요. 가는 길에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지요. 김재원, 내 참 부끄럽다. 자네 말이 맞았어.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 늙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됐어. 김재원이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깨달았다면 된 거야. 오늘 고깃값으로 참 좋은 가르침을 받았지 않나?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도형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시장이나 여염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공손하게 말했지요. 아주머니, 수고 많으십니다. 이 김치 한 단지만 주시겠어요? 아이고, 양반님이 어쩜 이렇게 점잖으셔. 고맙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놀랐고 이도형은 더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상길의 부둣가는 더욱 장사가 잘 되었어요. 사람들이 묻지요. 왜 하필 박서방네 고기만 사러 가요? 글쎄, 고기도 고기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살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붙자 박상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어떤 손님 고기는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적어요? 허허, 그건 말이다. 고기는 손으로 썰지만 마음으로 잰단다. 마음으로 잰다고요? 거칠게 말하는 이에겐 칼도 무뎌지고 따뜻한 말에는 칼끝도 부드러워지는 법이지. 그럼 아버지는 고기 장수예요? 마음 장수예요? 하하하. 나는 마음을 담은 고기를 파는 사람이다, 이놈아. 이야기가 돌고 돌아 훗날 그 고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졌답니다. 말은 곱게 해야 고기도 곱게 썰려온다고. 백정이라 하여 낮게 보지 말고 양반이라 하여 높게만 보지 말라 했어요. 마음과 말씨가 곱다면 누구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며 아이들에게는 바른 말씨의 중요성을, 어른들에게는 겸손한 태도의 힘을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할아버지와 삼년고개. 옛날 옛적 산속 작은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다가 팔고 할머니는 밭일을 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두 분은 자식들은 다 출가시키고 손자 하나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삼년고개 이야기였지요. 삼년고개는 장에 가려면 꼭 넘어야 하는 높은 언덕이었어요. 바위가 많고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쉬운 길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삼년고개에서 넘어지면 꼭 3년밖에 못 산다더라. 그래서 이름도 삼년고개야.
또 조심해야 해. 그래서 어른들은 고개를 넘을 때면 언제나 조심했어요.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기어가거나 긴장한 채로 발끝만 보고 걷곤 했어요. 아이들은 고개 근처에도 안 갔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장날이니 땔감 좀 팔고 오겠소. 조심하세요. 삼년고개에서 절대 넘어지지 말고. 할머니는 지게에 찬물을 뿌려가며 먼지를 털고 따끈한 고구마도 한 봉지 넣어주었어요. 가다 출출하면 이거나 드시오.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다녀오리다. 얼른 갔다가 해지기 전에 오겠소. 할아버지는 조심조심 삼년고개를 넘기 시작했어요. 돌마다 피하며 발을 천천히 내디뎠지요.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이라 했지. 나무 끈체면에 넘어질 순 없지. 그때였어요. 숲을 속에서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호랑이가 나타난 건 아니겠지? 바로 그때 푸드득 풀숲에서 갑자기 하얀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우와!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그만 발을 헛디뎌 꽈당! 아야야야. 엉덩이를 찢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난 3년밖에 못 사는구나. 할아버지는 땅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어요. 아이고, 나 죽었어. 할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 그러시오? 어디 다치셨소? 넘어졌어. 3년 고개에서 말이오. 뭐라고요? 이제 난 3년밖에 못 산다오. 할머니는 웃지 못하고 할아버지 옆에서 등을 다독였어요. 에이, 괜한 미신일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요, 다들 그랬소. 3년이면 나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기운이 쭉 빠져 병석에 눕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내 목숨도 끝나는구나 하는 마음에 몸져 누워 있었어요. 할멈, 이제 내가 남은 날도 며칠 안 되는구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을에서 제일 용한 박이원을 모셔올 테니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마을로 뛰어가 박이원을 데려왔어요. 박이원은 할아버지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아 하고 입을 벌려보세요. 배도 눌러보고 맥도 짚어보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서당에 다니는 어린 손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니 얘야? 이제 곧 3년이 다 된다면서요. 그렇단다. 근데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음?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면서요. 그럼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한 번 넘어졌으니 지금부터 2번, 3번 더 넘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할아버지는 기운을 차리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기 병석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달린다. 고개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몸을 굴렸어요. 한 번에 3년, 2번에 6년, 3번에 9년. 그리고는 바위 옆에 서서 큰 소리 쳤어요. 10번 구르면 30년이네. 어디 한번 굴러보자. 할아버지는 어이쿠. 하며 굴러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구를 때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기운이 솟는 듯 했어요. 마침내 10번을 구르고 나자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이제 나는 300년은 거뜬히 살겠구나. 날아갈 것 같아.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늙은이가 고개에서 구른다니. 말세다, 말세.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당히 말했어요. 당신 앞으로 300년은 나랑 더 살아야 하오. 그럼 나는 언제 쉬우? 같이 구릅시다. 구르면 오래 산다니. 이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 후로 마을 어르신들은 생일 때마다 3년 고개에서 한 번씩 넘어졌답니다. 에구구, 올해는 5번 구르고 15년 더 산다. 나는 90세니까 3번만 굴러도 충분해. 할아버지는 정말로 건강을 되찾았고 그 후로도 30년을 거뜬히 넘게 살았어요. 손자도 어른이 되어 아이들에게 말했지요. 어디 3년 고개 이야기 못 들어봤니?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거기서 살아난 분이란다. 아이들은 말했어요. 우와, 진짜예요? 그럼 넘어질수록 오래 산다니까 건강해지려면 뒹굴뒹굴 하는 것도 좋아. 이제 마을에서는 3년 고개가 더 이상 무서운 전설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 찾는 장수고개로 불리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미신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면 길이 보인다니까. 그렇게 3년 고개는 무서운 고개에서 웃음나는 고개로 바뀌었답니다. 꼭두각시 처녀와 목도령. 먼 옛날 높은 산과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어느 산골 마을에 꼭두각시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꼭두각 씨는 마음씨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얼굴은 볼품없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 29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지요. 아이고, 딸 자식 나 뭐하나? 시집도 못 가고 그냥 늙어가는구나. 홀아버지는 속이 상해 가끔 툴툴거렸지만 꼭두각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밭을 메고 물을 깃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퉁 방울 눈에 장구처럼 네모난 머리였고 키는 작고 몸은 절구통처럼 통통했어요. 어느 날 산 너머 마을에서 매파가 찾아와 말했어요. 이 근처에 혼처를 찾는 총각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목도령이라 하는데 사람은 성실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꼭두각 씨의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좋지요. 그럼 꼭두각 씨를 보내지요. 이렇게 늙기 전에 시집은 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은 뚝 끊겼어요.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요. 그렇게 2해가 흐르고 꼭두각 씨의 아버지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혼자 남게 된 꼭두각 씨는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결심했어요. 그 사람이 진심이었다면 내가 직접 찾아가 봐야지. 꼭두각 씨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목도령이 산다는 마을로 떠났어요. 산을 넘고 또 넘고 해가 저물 무렵 겨우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지요. 꼭두각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저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만 묵어도 될까요? 오두막 안에서는 수염이 하얗게 샌 노인이 나와 꼭두각 씨를 반겼어요. 허허, 그럼요. 멀리서 오셨나 보군요. 마침 우리 아들도 곧 돌아올 텐데 저녁 함께 들면 좋겠소. 얼마 뒤 삐걱삐걱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는 곰보 자국이 가득한 얼굴에 등이 굽었고 절룩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목도령이었어요. 이분이 목도령? 잠시 놀란 꼭두각 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잘난 외모는 아니잖아. 사람이 성실하면 됐지. 다음 날 아침 꼭두각 씨는 말했어요. 저 혼인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다면 혼례를 올리겠어요. 목도령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착한 처녀를 어디서 또 만나겠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그렇게 2사람은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고 부부로 살기 시작했어요. 꼭두각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방아를 찢고 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꾸렸어요. 목도령도 굽은 허리와 절룩이는 다리로 나무를 해다 팔고 짐을 나르고 틈날 때마다 집을 고쳤어요. 2사람은 함께 땀 흘리며 살림을 일궈나갔지요. 몇 해가 지나자 작은 밭도 생기고 논도 생기고 소 1마리까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부부는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유했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지방 사또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지요.
농사를 지으면 세금이라며 절반을 가져가고 비석을 세운다며 곡식을 거두고 잔치한다며 소를 끌어갔어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인정도 없고 서로 도와주는 법이 없었어요. 어떡하죠?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하지만 첫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어요. 산후조리도 못하던 꼭두각시는 며칠을 앓아누웠고 그 틈에 목도령의 아버지도 손자를 잃은 슬픔에 병이나 세상을 떠났어요. 더는 이 마을에서 못 살겠어요. 여보, 우리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부부는 짐을 싸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날이 저물 무렵 허름한 작은 집 하나가 보여 안으로 들어갔더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녁이 되었는데 어디서 오셨소? 저희는 살 곳을 찾아 산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꼭두각시 부부는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따뜻한 밥과 국을 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주먹밥 2개와 붉은 물이 담긴 표주박을 내주며 말했어요. 이건 특별한 약초와 약수로 만든 것이니 길을 가다 허기지거나 목이 마를 때 드시오. 다음 날 꼭두각시 부부는 정성껏 인사한 뒤 길을 나섰고 허기가 져서 주먹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꼭두각시의 얼굴이 점점 환해지고 고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목도령도 점점 등이 펴지고 팔다리가 성해졌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놀란 2사람은 표주박 속 붉은 물을 한 모금씩 나눠 마셨어요. 곧 피곤이 풀리며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고 2사람은 쓰러져 편히 잠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주변은 기름진 땅으로 가득했어요. 밭을 일구기 딱 좋은 곳이었지요. 부부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땅을 고르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호리병을 하나 발견했어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꼭두각시는 그 호리병을 집 처마 밑에 걸어두었어요. 며칠 뒤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왔어요. 부부는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했지요. 스님은 집안을 둘러보다가 호리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옛날에 어떤 할머니에게 주먹밥과 물을 받아 드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분 덕분에 저희 삶이 바뀌었어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 할머니는 관세음 보살이었어요. 주먹밥은 귀한 약초로 만든 약식이고 물은 영험한 약수였죠. 그리고 저 호리병은 착한 이들만이 볼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것은 소원이 담기면 무엇이든 꺼낼 수 있죠. 그리고는 호리병을 거꾸로 들고 말했어요. 쌀 한 가마니 나오너라. 정말로 쌀이 한가득 쏟아져 나왔어요. 부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스님은 웃으면서 떠나며 말했어요. 욕심내지 말고 남과 나누며 사세요. 그날 이후 부부는 호리병을 이용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 소금, 연장을 나누어 주었어요.
마을은 점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고 누구도 굶지 않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르고 부부는 자식을 많이 두고 모두 잘 키워 시집 장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늙어서도 한결같이 남을 돕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조용히 뒷산에 올라갔어요. 호리병을 단단히 싸서 나무 밑에 묻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이 호리병이 또 착한 누구에게 발견되겠지요. 그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조용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오고 있답니다. 오늘의 개와 고양이의 은하대소동. 옛날 옛적 말썽쟁이 고양이 야옹이랑 덩치 큰 착한 개 멍돌이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둘은 먹을 거 앞에선 절친, 청소할 땐 남 탓 전문, 심부름할 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단짝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심각한 얼굴로 반짝반짝 은화 한 잎을 꺼내 들었어요. 이건 내가 모은 돈 중 제일 귀한 거란다. 내일 장에 가서 꼭 써야 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멍돌이와 야옹이는 입을 쩍 벌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몸으로 맞겠어요. 멍돌이가 으쓱했어요. 그럼 나는 눈으로 지켜볼게요. 야옹이가 눈을 반짝였죠. 밤이 되자 멍돌이는 현관 앞에 벌렁 누워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멍, 은화, 멍멍. 코 고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지요. 고양이 야옹이는 선반 위에서 지켜보다가 깔깔 웃었어요. 저러다 꿈에서 은하를 삼키겠네. 그런데 그 순간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바람이 은하를 후 날려버렸어요. 어딨어? 야옹이가 얼른 마당에 나갔지만 밖은 온통 깜깜해서 은하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야옹이는 마당으로 다시 은하를 찾으러 나갔어요. 분명히 여기 같았는데. 야옹이는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때 마당에서 멍돌이가 뭔가를 오물오물 씹고 있었어요. 이봐, 너 뭐 먹어? 고구마 껍질인데. 고구마 껍질은 무슨? 그거 은화 아니야? 뭐? 난 그런 맛없는 건 안 먹는다고. 야옹이는 입을 쑥 내밀었고 멍돌이는 억울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야옹이는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을을 떠돌다가 몰래 생선 가게에 숨어들었어요. 혹시 은화를 슬쩍한 건 생선 가게 냥이들 아닐까? 그런데 손님용 고등어 하나가 없어졌네. 어디 갔지? 생선 가게 주인이 이야기 나누며 사방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주인은 어느새 상자 뒤에 숨어있는 야옹이 근처로 다가왔어요. 야옹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설마 내가 범인으로 몰리면 생선 쫓다가 은하는 못 찾고 생선도 못 먹게 되잖아. 며칠 뒤 담장 위에 앉아있던 까치가 수다스럽게 말했어요.
깍! 내가 봤지. 그 반짝이 동전. 바람 타고 굴러서 개울가로 슝슝 굴러갔지. 뭐라고요? 그걸 왜 이제 말해줘요? 물어봐야 알려주지. 깍깍. 까치는 깍깍거리며 날아갔어요. 멍돌이와 야옹이는 동시에 개울가로 달려갔어요. 개울가에 도착한 둘은 수색 작전에 돌입했어요. 멍돌이는 코로 킁킁킁, 야옹이는 나뭇잎을 치우며 여긴 아니야 를 외쳤죠. 그러다 야옹이가 우와 이게 뭐야 진흙탕에 쏙 빠져버렸어요. 멍돌이는 번개처럼 뛰어가 야옹이 발을 쑥 꺼내줬지요. 후, 안 다쳤지? 네가 없어지면 주인님이 슬퍼할 거야. 야옹이는 눈을 끔뻑이며 말했어요. 너 진짜 좋은 녀석이구나. 바로 그때 이건? 찾았다! 우와! 은화를 들고 돌아온 두 친구는 주인님께 먹음직스러운 고기 뼈다귀와 생선을 받았어요. 은화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얘들아. 뿌듯한 마음으로 간식을 먹으며 둘은 약속했어요. 앞으로 의심하지 말기. 생선 가게 잠입 금지. 코골이 줄이기 노력. 그날 이후로 멍돌이는 집 밖을 철통같이 지키고 야옹이는 창문이 감시대를 만들고 근무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개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혹시 또 은하가 바람 타고 날아갈까봐 그러는 거랍니다. 오늘의 멸치 대왕의 꿈.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아주 먼 옛날 동해바다 깊은 곳에 오래오래 산 멸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멸치는 무려 700해. 그러니까 700년이나 살아온 아주 늙은 멸치였지요. 몸은 말라서 반쯤 투명했지만 수염은 길게 자라고 눈매는 살아 있었어요. 그날도 멸치는 바위 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꿈속에서 멸치는 하늘 위로 둥실 떠올라 구름을 타고 승천했어요. 그리곤 갑자기 세상이 더워졌다가 으슬으슬 추워졌다가 하늘에서 눈까지 내렸어요. 그러다 휙 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졌지요. 이게 무슨 꿈이람? 잠에서 깬 멸치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기에 그냥 넘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멸치는 하인인 가자미를 불렀어요. 가자미야, 어서 서해 바다에 있는 해몽의 대가 망두가 노인을 모셔오너라. 가자미는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어요. 예, 나리 금세 다녀오겠습니다. 가자미는 남해를 거쳐 물살을 가르며 먼 서해까지 헤엄쳐 갔어요. 파도도 거세고 상어도 만나고 문어의 잉크 공격도 받았지만 꿋꿋하게 망둥어 노인을 찾아냈지요. 망둥어는 수염이 허연데다 눈이 튀어나온 연륜이 가득한 물고기였어요. 동해라니 아주 먼 길이군. 멸치님이 부르셨다니 가야지. 가자미는 망둥어를 등에 업고
다시 물살을 거슬러 동해로 돌아왔어요. 멸치는 망둥어를 보자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겼어요. 아이고, 망둥어 선생. 이렇게 먼 길을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자미에게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북에 뭐하나? 어서 주안상부터 내우게. 가자미는 억울했어요. 자기가 지느러미에 물집이 생기도록 헤엄쳐 갔다 왔건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되레 꾸중을 들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주인이니 어쩌겠어요. 꾹 참고 주방으로 들어가 상을 차렸지요. 잠시 후 마을의 물고기들도 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구경하러 왔어요. 꼴뚜기, 메기, 병어, 새우까지 모두 궁금해하며 자리를 잡았지요. 멸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망둥어 앞에 앉아 말했어요.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로 승천하고 더웠다 추웠다 눈까지 내리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망둥어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지요. 이건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건 바로 나리께서 용이 되어 승천하는 꿈이지요. 구름은 용이 타는 수레요. 더위와 추위는 날씨를 다스린다는 뜻. 눈은 기후를 다루는 용의 능력이지요. 이는 나리께서 용이 되어 바다를 지배할 징조입니다. 멸치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 역시 망둥어 선생,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늙은 멸치가 드디어 용이 되다니. 물고기들은 웅성거리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한쪽에서 억울한 눈으로 지켜보던 가자미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이 조용해졌어요. 멸치는 눈을 부라리며 물었어요. 뭐라? 이 멸치가 용이 되는 꿈이 안 좋다고? 가자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날이 승천하는 건 어부에게 낚여서 수면 위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건 석쇠 위에서 구워질 때 부채질로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것이며, 눈이 내리는 건 나리에게 소금을 뿌려 양념하는 거예요. 즉 이건 나리가 식탁에 오를 꿈입니다요. 그 말을 들은 멸치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게 어디서 방발이냐? 이 발칙한 녀석! 그리고는 가자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짝! 순간 가자미의 두 눈이 한쪽으로 몰려버렸지요.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눈이 가운데에서 옆으로 가 붙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숨을 삼켰고 망둥어는 너무 놀라 눈이 더 튀어나와 버렸어요. 꼴뚜기는 자기 눈도 몰릴까봐 재빨리 눈을 감아 머릿속에 숨겼어요. 그 모습을 보던 메기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눈이 메기는 너무 웃다 입이 찢어져 버렸어요. 쩍 하고 큰 입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걸 본 새우도 배를 잡고 웃다가 허리가 휘청거리며 구부러져 버렸고, 병어는 깔깔 웃다가
멸치가 노려보자 깜짝 놀라 입을 꾹 다물었는데 그만 입이 앞으로 쑥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 뒤로 바닷속 물고기들은 다들 조심조심 입을 다물며 꿈 해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답니다. 그 꿈이 진짜 용이 되는 꿈이었는지 멸치볶음이 되는 꿈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얼굴이 변한 물고기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지요. 복달아간 막내딸. 옛날 어느 고을에 큰 기와집을 짓고 사는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는데 모두 딸이었지요. 첫째는 얼굴이 뽀얗고 말씨가 곱고, 둘째는 손재주가 좋았고, 막내는 몸이 성실하고 말도 바르게 했어요. 셋 딸은 자라서 홍기를 맡게 되었어요. 하루는 부자 부부가 딸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앞에 보거라. 너희는 도대체 무슨 복으로 먹고 사는 것 같으냐? 첫째 딸이 나서며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 복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 잘 말했구나. 둘째 딸도 얼른 따라 말했어요. 저도요. 저도 부모님 복 덕에 잘 살고 있답니다. 부부는 둘 다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막내딸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조심스레 말했어요. 부모님 복도 있지만 제 복으로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와 부인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야? 제복으로 산다고? 오호, 그런 교만한 소리는 어디서 배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짓는 복도 있는 거니까요. 됐고, 그렇게 자기 복으로 잘 산다 하니 앞으로는 우리 복 없이 살아보거라. 화를 내며 말한 갑부는 마침 지나가던 숫장수 청년을 불러 세웠어요. 이 복의 총각, 처녀 하나 얻을 생각 없나? 예? 그게 갑자기... 이 아이를 자네에게 준다네. 이 아이는 자기 복으로 잘 산다니 데려가 보게나. 그렇게 막내딸은 갑자기 숫장수 청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화려한 혼례도 없이 작은 보퉁이 하나 들고 숫장수 집으로 따라갔지요. 청년의 집은 산골 마을에 있는 초가삼간이었어요. 살림살이도 거의 없었고 입구에는 낡은 항아리와 깨진 항아리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더 가난해졌거든요. 청년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지만 막내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마음만 따뜻하면 살림은 얼마든지 함께 꾸려갈 수 있어요. 청년의 어머니도 흐느끼며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내 생전에 며느리 얼굴을 볼 줄이야. 아이고, 착하기도 해라.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막내딸은 새 집에 적응하려 애썼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쌀을 씻고 밥을 지었어요. 청년이 숯을 구워오면 꿉꿉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장독대에 향초를 데우며 살림을 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부엌에서 괸돌을 보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절구 받침돌이인 2개의 괸돌이 유난히 반짝이며 금빛을 내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청년의 동생이 들렀을 때 막내딸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시동생님, 혹시 저 괸돌들을 잠시 바꾸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상하게도 저 돌들이 눈에 들어와서요. 예? 괸돌을요? 알겠습니다. 시동생은 근처 개울가에서 비슷한 크기의 돌들을 구해다 주었고, 막내딸은 그 돌들을 자리에 놓고 원래 괸돌 2개를 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그 돌은 금덩이와 은덩이였어요. 이걸 그냥 괸돌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내딸은 놀라서 돌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이건 남편이 돌아오면 장터로 가지고 나가게 해야겠어요. 청년이 돌아오자 막내딸은 당부했어요. 이 2 돌덩이를 장터에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값은 깎지도 말고 흥정도 하지 말고 제 값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만 하세요. 청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터에 간 청년은 처음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 수염을 길게 기른 상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이보게, 혹시 저 돌덩이 팔려고 나온 건가? 네, 제 값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청년은 긴장한 채 따라갔고 상인의 집에 도착하자 상인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은화와 금화가 가득했지요. 이 정도면 제가 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고 2 사람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막내딸네 집에는 복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못 쓰는 땅을 사면 그 땅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고 언덕을 파면 온천이 나오고 들에 나무를 캐러 간 작은 시누이는 천년 묵은 산삼을 캐왔지요. 세상에, 이게 무슨 천년 묵은 산삼이잖아. 기르는 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아리를 낳고 돼지는 살이 오동통하게 쪄서 장에 나가면 금방 팔렸어요. 그렇게 숫장수 집은 점점 커지고 큰 기와집이 되어 마을 부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게다가 아이 복도 많아 세 아들과 2 딸을 낳아 북적북적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한편 막내딸을 내보낸 부자 부부는 처음엔 시원했지만 그 뒤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안 되고 병이 나고 농사마저 흉작이었어요. 첫째한테 가보세. 하지만 첫째 딸의 시댁은 남편이 남긴 빚으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사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해서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둘째 딸의 시댁에 가니 딸은 멋을 내며 말했어요. 에이, 어머니, 아버님, 이런 누더기 입고 저희 집엔 왜 오셨어요? 제가 부끄럽잖아요. 절망에 빠진 부부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는 마음으로 막내딸이 사는 마을을 찾았어요. 저기 혹시 숫장수네 집이 어딘가요? 지나가던 주민이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바로 숫장수네 집입니다. 지금은 마을 부자지요. 부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렸고 막내딸과 사위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두 분을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날 부부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막내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가, 저 닭 중에 한 마리만 잡아줄 수 있겠니? 배가 고프구나. 그럼요. 바로 백숙을 끓여드릴게요. 막내딸은 가장 살찐 암탉과 수탉을 잡아 푹 끓였고 구기로 떠오른 기름덩어리를 간보기 위해 한 입 먹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잠깐만 아가야. 그 국물 위에 기름덩어리가 있었지. 예, 간보려고 조금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운명일세, 운명일세. 왜 그러세요? 그 기름덩어리가 이 집에 있는 가장 작은 복이라 들었거늘. 결국 딸이 먹었으니 복은 역시 제 주인을 찾아가는구먼.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나, 그럼 얼마나 다행이에요. 복이 제 주인 찾아갔으니 우리 집도 계속 잘 되겠네요. 막내딸도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게요. 그날부터 부자 부부는 막내딸 집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게 되었답니다. 진정한 복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착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지요. 이런 말이 옛사람들 사이에 전해진다고 해요. 복은 나누면 커지고 욕심내면 도망간다. 세 자매 중 자신이 지은 복으로 살아가겠다는 막내딸의 말이 결국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답니다. 오늘의 천하장사 며느리 복실이. 옛날 옛적 높은 산기슭 마을에 힘이 아주 센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복실이였지요. 복실이는 나무를 안고 뽑고 맷돌을 한 손으로 돌리고 마을 소 한 마리를 등에 업고도 걸어 다닐 만큼 힘이 장사였어요.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어요. 아이고야, 저런 아가씨가 며느리가 되면 시댁 식구들이 날아다니겠네. 하지만 복실이는 힘만 센 게 아니라 마음도 여리고 착했어요. 강아지도 집으로 데려다주고 할머니 짐도 말없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복실이에게 혼담이 들어왔어요. 산 너머 고을의 심씨 집안에서 며느리를 찾고 있었지요. 아들이 착하고 부지런해서
며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장사라도 마음씨 좋은 아가씨라면 환영이라오. 그럼 제가 가볼게요. 시집 가서도 힘만 쓰지 않고 살갑게 지낼게요. 그리하여 복실이는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댁 첫날, 복실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우물가로 갔어요. 며느리가 물을 떠오려는 걸 본 시어머니는 걱정됐어요. 아이고야, 저 큰 독에 물을 다 담으면 못 들 텐데. 그런데 복실이는 물가에 있던 큰 항아리 2개를 어깨에 하나씩 메고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왔어요. 이 물로 씻으시고 저 물은 장독대에 쓰세요.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아이고야, 진짜 장사가 맞구나. 그날 저녁엔 시댁소가 외양간 문을 부수고 달아났어요. 사람들이 허둥지둥 소를 잡으려 할 때 잠깐만요, 제가 갈게요. 복실이는 도망치는 소 꼬리를 낚아채더니 쭉쭉 잡고 돌아왔어요. 소는 얌전하게 끌려왔고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어요.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조금 걱정이 생겼어요. 힘만 쓰고 억척스러운 건 아닐까? 이러다 우리 아들 기도 못 펴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무거운 쌀자루를 가마솥 근처에 숨겨놓고 말했어요. 며느라기, 저기 쌀자루 좀 가져와다오. 아주 무거우니까 혼자선 어렵단다. 복실이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런데 복실이는 쌀자루를 안고는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으며 쌀알 하나도 흘리지 않고 부엌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정성껏 쌀을 씻으며 말했어요. 무거운 건 힘으로 들지만 귀한 건 마음으로 다뤄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며느리, 나무보다 힘세고 꽃보다 고운 사람이라니. 그 후로 복실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천하장사 며느리로 불리게 되었어요. 장을 가는 날이면 이봐요, 아주머니, 그 무거운 콩자루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며 어깨에 자루셋, 손에 광주리 2를 들고도 싱글벙글했어요. 눈 오는 날이면 지붕 위에 쌓인 눈을 보고는 사뿐히 처마에 올라가 여긴 발 디딜 틈이 없네요. 깨끗하게 밀어드릴게요 하며 쓱쓱 눈을 치우고 아랫사람들한테는 눈 하나 안 떨어뜨렸지요. 어느 겨울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열이 펄펄 나며 쓰러지셨을 때 복실이는 방 안에 걸려있던 두터운 속옷을 입히고 추운 길이지만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고 갈게요 하고는 공원 산길에서 아버지를 등에 업고 걸어서 의원까지 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어요. 이런 며느리를 두면 100명의 일꾼이 부럽지 않죠. 이 집은 복실이 하나로 걱정이 없겠네. 하지만 복실이는 언제나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힘센 것보다 중요한 건요,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센 장사도 될 수 있어요. 그 뒤로 복실이의 집안은 대대로 힘이 센 것보다 마음이 든든한 며느리를 귀하게 여겼어요. 집안 어른들은 말했어요. 진짜 장사는 발뚝 힘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꺼이 등을 내주는 사람이래요. 복실이 며느리는요, 쌀자루도 조심히 들고 사랑도 무겁게 안는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진짜 천하장사는 씨름판에 있는 게 아니란다. 밥 짓고 물 길고 지친 가족 등을 토닥이며 사랑을 들어올릴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장사지요. 그리고 말 끝에는 꼭 이렇게 덧붙여요. 혹시 네가 그런 장사를 보게 되면 복실이 며느리의 후손일지도 몰라. 호랑이와 나무꾼.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며 숲속 동물들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이 평소처럼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괴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은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웬걸,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나무꾼을 보자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으르렁거렸지만 곧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궜어요. 덫에 걸린 앞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인간아, 제발 나를 살려다오.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너 말을 할 줄 아는 호랑이였구나. 호랑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발 나를 풀어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나무꾼은 고민했어요. 어릴 적부터 마을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덫에 걸린 맹수를 함부로 풀어주지 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도 많다. 하지만 호랑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나무꾼은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주었어요. 자, 이제 넌 자유야. 하지만 약속해줘.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그러자 호랑이는 나무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마. 아니, 이제부터 너를 나의 형님으로 모시겠소.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형님? 호랑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형님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형님을 지키겠소. 그날 이후 호랑이는 정말로 나무꾼을 형님처럼 따랐어요. 나무꾼이 숲에 갈 때마다 곁을 지켜주었고 무서운 짐승이 다가오면 호랑이가 쫓아버렸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멧돼지가 돌진해 왔어요. 형님, 위험하오. 호랑이는 번개처럼 달려가 멧돼지를 막아섰어요. 멧돼지는
거칠게 울부짖으며 덤벼들었지만 호랑이는 단숨에 멧돼지를 눕혀버렸어요. 호랑아,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형님을 해치려는 자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소. 그 후로도 호랑이는 계속 나무꾼을 지켜주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호랑이를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꾼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마을에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그는 나무꾼이 호랑이와 친해진 걸 보고 질투가 났어요. 저 호랑이를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지? 욕심쟁이 부자는 꾀를 내어 왕에게 달려가 거짓말을 했어요. 전하, 마을에 나무꾼 하나가 호랑이를 조련하여 마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호랑이를 없애야 합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병사들을 보냈어요. 어느 날 호랑이는 평소처럼 나무꾼을 따라 숲에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터지더니 병사들이 달려들었어요. 호랑이를 포획하라. 병사들은 창과 그물을 던졌어요. 호랑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너무 많은 병사가 달려들었어요. 결국 호랑이는 꼼짝없이 포박당하고 말았어요. 나무꾼이 급히 달려왔어요.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병사들은 호랑이를 끌고 궁궐로 가버렸어요. 나무꾼은 필사적으로 달려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저 호랑이는 흉악한 짐승이 아닙니다. 저를 지켜준 의로운 동생입니다. 왕은 의심스럽게 호랑이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정녕 인간을 해치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오. 나는 결코 인간을 해치지 않소. 왕은 감동하여 호랑이를 풀어주었어요. 그러나 마을로 돌아온 호랑이의 기력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형님, 내 몸이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나무꾼은 눈물을 흘렸어요. 호랑아, 제발 가지 마. 난 네가 필요해. 하지만 호랑이는 조용히 웃으며 나무꾼을 바라보았어요. 형님, 이제 나는 하늘로 돌아가야 하오. 하지만 언제든 나를 기억해 주시오. 호랑이는 힘겹게 산봉우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환한 빛이 번쩍이더니 호랑이는 하늘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무꾼이 하늘을 바라보니 그 자리에는 크고 빛나는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 별은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 별이라고 불리며 지금도 하늘에서 형님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